근데 우리나라가 포탄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155mm 포탄만 보더라도 미국이 연간 15만 발에서 20만 발을 생산하거든요. 우리나라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년에 30만 발에서 40만 발을 생산하는데 제가 풍산의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방위산업은 장차 단기적으로 2, 3년, 중장기 5년에서 장차 10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까지는 아마 역대급 초호황기를 겪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 뉴스 보니까 어느 정도 종전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트럼프랑 젤렌스키랑 만나기도 했었고 어떤 느낌이세요?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그 정상회담을 보고서 전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국가 정상을 초청한 어떤 정상과 정상 간의 그런 회담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국에 대한 그 결례거든요. 뭐 왜 넥타이와 정장을 차려입지 않았냐, 뭐 복장을 지적하든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어떤 인격 모독성 발언들을 하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 막 수모를 겪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젤렌스키와 트럼프 간의 회담을 보면서도 느낀 게 결국 그 주요 의제는 벌써 세 번째 겨울이 지나고 만 3년이 넘어가는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의 어떤 전쟁 종식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평화회담과 휴전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젤렌스키가 뭐 직접적으로 부딪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젤렌스키 입장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각자의 나름의 셈법에 의해서는 서로가 어떤 사전에 어떤 약속 대련이나 시나리오가 있진 않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서로가 원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의 제안에 종전협정에 또는 평화회담에 대한 제안을 그 자리에서 젤렌스키가 수락을 해버렸다면 아마 트럼프는 자국으로 귀국도 못하고 설령 귀국했어도 급기야는 탄핵을 받든 아니면은 엄청난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벌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2022년 2월 그 푸틴 대통령의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에 따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3년 동안 싸웠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평화회담이나 종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꺼낸다? 그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을 상황이었을 텐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제는 명분이 생긴 거죠.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압박이나 권유에도 나는 굴복하지 않았고 나는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어떤 종전협정이나 또는 휴전협정에 앞서서 일단은 이 전쟁 상황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요구에 이제는 우리가 좀 요구에 응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분이 생긴 거예요, 명분이.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자국민들도 이제는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젤렌스키가 곧 푸틴도 이미 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화회담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리고 종전 내지는 휴전 협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물밑에서는 한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미국의 트럼프는 우러 전쟁, 즉 러우 전쟁의 이러한 평화회담이나 휴전 종전 협정을 이런 부분을 왜 요구를 하느냐? 트럼프는 이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을 끝낸 장본인으로 기억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혹자는 트럼프를 가리켜 전쟁광, 미치광이 전쟁광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하고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1974년 미국의 헨리 키신저 사례가 있어요. 헨리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당시 미국과 베트남 간의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파리에서의 평화회담과 종전 협상을 키신저가 이끌어내면서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이듬해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은 다 공산화돼요. 근데 트럼프는 어찌됐든 우러 전쟁, 러오 전쟁을 종식시킴에 따라서 평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놀이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좀 안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려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최근까지 뭐 5,000톤급 잠수함도 공개를 하고 또 동해상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연이어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종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또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미국의 어떤 관심을 받고자 지금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올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고도 다이나믹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골칫거리인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 그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은 그랬어요. 이제 CVID, 그러니까 CVID라고 하는 것은 complete, 그러니까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그리고 불가역적인, 그러니까는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CVID를 요구하거든요. 미국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고 항상 북한 문제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북핵 무기는 CVID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북한을 지칭하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하면서 당시 미 국무부, 국방부,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외교부의 당국자들을 굉장히 좀 놀라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통상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일컫는 지칭하는 용어로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트럼프가 북한을 가리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는 실존적 위협이고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미 국무부에서 발표를 하죠.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도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의 뉴클리어 파워는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 같은 이제 학자들은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NPT, 그 Non Nuclear Proliferation Treaty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 기구가 있어요. 이 NPT에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를 뉴클리어라고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고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써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트럼프나 미국 정부가 공식 어떤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 지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보다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확하게 워딩을 써줬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안 쓴 거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로서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공식 인정 안 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고 넌센스인데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 안 하면서 북한 보고는 보유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비핵화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은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비핵화해야 되는 그런 진전이나 노력을 이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데, 여튼 트럼프는 일종의 스몰 딜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비핵화예요. 이건 약간 롱텀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 혹자는 그러시죠. 미국의 입장은 CVID라고 했는데 스몰 딜이 웬 말이냐. 근데 스몰 딜도 결국은 롱텀이지만 결국은 비핵화거든요. 궁극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의 담판을 지면서 그 자리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인 결국은 비핵화의 수순을 밟아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행의 약속까지는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나게 선전하겠죠. 본인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받았다.
그런 약속을 얻어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년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두 가지, 하나는 우러 전쟁과 러우 전쟁에 대한 평화, 종식.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미국은 이제 대통령 중간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내년 11월 달 예정된 중간 선거에 대해서 압도적인 중간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요건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음과 동시에 지금 현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벤스 부통령을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국제정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와의 담판을 통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고 본인들이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해주는 척을 하면서 그 다음 대화 상대자는 한국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 연내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 한국은 제외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북미 협상이나 또는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의 관심은 그 다음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에게 아마 대화의 채널을 열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일본에게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국교 수교 제안을 할 거고 일본도 북한의 이러한 제안에 화답을 해줄 거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또 코리아 패싱이 벌어져요. 한국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북한도 원하지 않고 일본도 원하지 않죠. 북한과 일본이 둘이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만 지금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엄중하고도 이러한 복잡한 그런 한반도 동북아 지역 영내 이런 국제정세 상황, 국제정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정치 상황에서의 외부의 어떤 리스크나 외부의 위험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점인 거죠.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산주를 어쨌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좀 수요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최근에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로 20년 넘게 근무하신 이제 모 여의도의 증권회사의 이사님이셨는데 아니 우리나라 무기 수출하고 방산 수출하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 LIG 넥스원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 근데 이 대기업들이 해외 무기 수출한다고 하고 가령 뭐 중동에 무기 수출한다 놓고서 중동 정세는 하나도 모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 커머셜 민수 시장의 민수 기업들은 해외 세일즈를 하려고 해외 수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요. 다양한 전문가들도 만나고 그 나라의 문화, 정서, 그 다음에 어떤 국제 정세까지 다 이해를 하려고도 하는데 근데 우리 방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방위산업 무기체계 연구하시는 분이 왜 맨날 국제정세, 국제정치하고 대북 뭐 이런 문제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게 따로 떼어놔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라는 것은 국제정치, 국내 정치, 그 다음에 국제 관계를 그런 역학 관계를 헤게모니와 그런 거버넌스를 이해를 해야지만 무기 거래도 성사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이해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방산주에 대한 전망은요, 사실은 좀 심플해요. 뭐냐면, 자, 보통 방위 산업은요, 국가 방위 산업은 정부만이 유일한 수요자로서 일종의 정부의 주문자 생산 방식의 산업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통제를 많이 받고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데요. 이 방위 산업의 기본적인 사이즈, 그 스케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피스컬 이어라고 하는 F년도 1년 전에 예산이 편성돼요. 국방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럼 올해 국방 예산의 규모를 보고 이 국방 예산 중에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예산을 통해서 이 방위력 개선 사업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전차나 함정, 그 다음에 전투기와 같은 이런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예산인데 이 방위력 개선 사업비가 연간 한 17조, 18조 하거든요. 그럼 대략 한 뭐 10수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사이즈로
우리 국내 방산이 움직이는구나를 보실 수 있어요.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는데 이건 향후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럼 5개년 동안의 주요 사업과 그 다음에 대략적인 재원의 규모를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게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10년 동안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산에 대한 국가 방위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일이나 사이즈는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내다볼 수 있어요. 어림잡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방산 수출인데 방산 수출도 예측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단 우리나라 정부만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예산 재원을 운용하는 그 시퀀스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주든 폴란드든 루마니아든 해외 많은 나라들도 우리의 이러한 비슷한 국가 재정에 대한 이런 편성부터 이 절차나 방법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 세계 수출 대상 국가로 염두에 둔 나라들의 국방 예산과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재원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5년에서 10년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방위산업은 장차 단기적으로 2, 3년, 중장기 5년에서 장차 10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까지는 아마 역대급 초호황기를 겪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그런 팩트의 근거에, 데이터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나 또는 우리 국내 방산기업들의 이런 해외 수출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방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업돼 있는 상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실제로.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눈여겨볼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도 최근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조 6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는 우리나라 국내 증권 역사상 한국 거래소 개장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큰 규모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이버 시총도 누르면서 지금 시총 규모 8위? 그래서 하나그룹은 우리나라 국내 재계설 10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 하나의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무슨 얘기냐면 2015년 7월 하나와 삼성그룹 간의 이른바 방산 빅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나름의 선택과 집중이었고 삼성과 하나 모두가 서로 윈윈했다라고 좀 바라봐요. 근데 하나의 사실은 김동관 부회장의 행보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실 김동관 부회장이 그러니까 한화의 주요 캐시카우는 원래 방산은 아니었어요. 이제 한화 케미칼이나 이제 다른 쪽의 캐시카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화 방산이 이제 커지면서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방산도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2세 경영이잖아요.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업 보국, 즉 방산 보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위산업에서의 큰 이윤이나 이득을 남길 생각 하지 말고 이건 국가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방위산업의 특징 중에 비익, 비닉 산업이라고 하는 게 비익, 비닉. 그러니까 비익, 크게 이익이 나지 않는 산업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익, 비닉이라는 얘기에 비익은 안 맞는 용어인데 근데 이제 2세 경영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아니, 애국심으로 사업하나? 그리고 김동관 부회장은 이제 해외에서 그런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름 굉장히 영민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 정부 규제 산업으로서의 방위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일반 민간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치열한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나 이런 걸 상황을 보면 지금의 현행 방위 산업의 이 체제 방위산업의 지금 현 요 DNA 구조는 절대 이건 산업으로서 경쟁할 수도 없고 이건 전망이 없다. 그러면 방위산업을 포기할 것이냐? 근데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은 이제 칼을 빼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대형화 통합화에 대한 이야기를 국내 방산 시장에 한 10여 년 동안 주장을 펼쳐왔는데 결국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체급을 올려야 된다. 결국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대형화 통합화를 해야 된다.
이 대형화 통합화의 전제는 정부 주도의 대형화 통합화가 아닌 시장 자율에, 시장 기능에 맡긴, 그러니까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종의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되니까 그럼 시장 내에서의 자연적인 대형화 통합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근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9방 일종의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 방산기업을 인수하는 형태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포문을 연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항공기 부품 전문 회사인 이닥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화 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LIG 넥슨도 또 미국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다족 보행 로봇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고스트 로보틱스가 있는데,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우리나라 국내 LIG 넥슨이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뭐냐면 우리 K방산의 방위산업 생태계와 방위산업의 DNA 체질을 바꾸고 있다. 그 선두주자의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고 많은 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으로 김동관 부회장은 지금 한화그룹의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겸 부회장인데, 김동관 부회장은 이미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비난에 대해서도 그럴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감수하고 감내하려 들 것이고, 실제로 그거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지금의 현행 우리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가 너무 과거에 매몰돼 있어요. 그럼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하이테크 시대, 그 다음에 정말 글로벌 방산 시장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부의 규제와 이런 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지금 이런 현행 생태계, 방산 생태계 구조화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눈여겨볼 게, 한화가 AS21이라고 하는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호주의 레드백 사업,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 선정에 독일의 라인멘탈을 누르고 레드백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해외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독일은 벌써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명품 전차와 명품 그런 장갑차 등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이 한국의 한화가 만든 레드백에 그러니까 우위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맞죠. 왜냐면 독일이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100년이 앞선 나라인데,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레드백이 선정된 거예요. 그 레드백이라고 하는 AS21 이 기종은 우리나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무기체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는요, 소요군, 그래서 육해공군의 각 소요군의 어떤 소요에 의거해서 무기체계를, 소요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소요를 반영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소요군이 원하지 않는 무기는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레드백은 우리 육군이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 소요를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화가 만든 거예요. 한화가 왜 만들었을까요?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예요. 이런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이런 무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한 시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는 뭐냐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이제 방산 시장의 그런 DNA와 방산 생태계의 체질을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이 본인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지금 뭐 포탄이나 자주포, 군함 이게 좀 이슈잖아요. 이 무기들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무기가 있다면 트렌드가 될 만한 무기? 근데 사실 지금 우러 전쟁도 보면요, 3년 동안의 우러 전쟁에 대한 지금 분석을 해보면 뭐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고, 또 드론이나 또는 획기적인 뭐 스타링크의 어떤 군사적 활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군사 혁신에 대한 부분도 많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전 사상자와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를 비교해 보면 양측 모두 약 70% 이상의 그 인명 피해가 그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155mm 포탄에 의한 러시아 측 피해, 그리고 러시아는 152mm 포탄에 의한 우크라이나 측의 피해가, 그런 인명 및 어떤 그런 그 손실이 약 70% 이상이 이러한 포탄에 의한 영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새로운 무기체계 출현으로 지금 드론이나 이런 것이 위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오늘날의 현대 전장에서는 여전히 재래식 무기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K9 자주포, 명품 자주포, 또 K2 블랙팬서라고 하는 K2 흑표 전차도 굉장히 명품 무기임은 맞지만 사실 이 전차랑 자주포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이랑 K2 전차에 들어가는 120mm 이 활강포를 사용해서 120mm 포탄이 싸우는 거지 사실 전차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포탄을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155mm 포탄만 보더라도 미국이 연간 15만 발에서 20만 발을 생산하거든요. 우리나라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년에 30만 발에서 40만 발을 생산하는데 제가 풍산의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유사시, 만약에 최대 맥시멈 얼마까지 만드냐 했더니 이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최대 50만 발에서 60만 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증설도 해요. 최근에 폴란드에도 현지 공장을 세우고 근데 포탄 공장을 해외에 선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게 제일 아쉬웠던 게 155mm 포탄 좀 달라고. 근데 미국이 포탄을 못 주니까 미 의회에서 미국 내 방산 기업들에게 포탄 증설을 지시했더니 방산 기업들이 NO! 안 해. 전쟁 끝나면 이 유유 설비나 유유 인력들 어떻게 하라고. 그 고정비 감당 못 해. 안 해.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게 포탄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게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됐다고? 그 최초 인터뷰를 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5.5mm 소총탄에서부터 155mm 포탄에 이르기까지 또 이 155mm 포탄의 성능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왜? 보통 일반적인 155mm 포탄이 사거리가 40km 내외였는데 풍산이 사거리 연장탄을 155mm 포탄을 개발해서 60km까지 날아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0km는 날아가는 게 아니라 60km 밖에 있는 표적지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군 관계자들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인공지능 포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램제트탄이나 또는 HGV라고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이 포탄 기술에 응용해서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램제트탄이나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전쟁이나 전투 양상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이 초정밀화와 초장사정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는데 미군이 또 탐내고 있는 기술인데 그걸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했는데 정작 우리 한국군은 안 써. 근데 한국군들이 미군하고 훈련하면 되게 신기해요. 미군들이 무전기를 안 갖고 다닌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미군은 훈련할 때는 무전 안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미군들이 우리 무전하는데 하고서 무전기를 꺼내면 삼성이 만든 갤럭시 S를 꺼내요. 그래서 갤럭시 S에다가 이 단말기를 꽂아서 삼지창이라고 불리우는 안테나를 뽑아서 거기서 통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들이 그래요. 이거는 한국의 삼성이 개발한 건데 한국은 너희는 왜 안 써? 왜 월남전 때 쓰고 한국전쟁 때 쓰던 아직도 무전기를 쓰고 있어? 이러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거 잘 만들어서 뭐합니까? 총알도 잘 만들어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거 스마트폰 잘 만들어 놓고서도 군대에서 통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 나면 통신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정작 잘 만들어 놓은 그 갤럭시 S 요 단말기를 미군은 이거를 그 소부대용 무전기로 지정해서 이걸 전군에 보급을 해줬는데 정작 우리 한국군만 안 쓰고 있잖아요.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이제 군사력 순위 5위에 오를 정도로 명품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눈부신 발전했지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엄청 더뎌요. 그래서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무기 산업이나 또는 방위 산업 이쪽에 신진 연구자들이 잘 유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인 전력에 대한 활용. 근데 이 무인 전력을 활용하려면 문제는 이 무인 전력이 얼마만큼 진화되고 진보되느냐는 AI와 같은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취약한 부분인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주마처럼 한 부분만 보고 있었구나. 두루두루 다 봐야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구나.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